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시간에는 동영상을 녹화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을 지난 시간까지 했었죠. 3.1운동 이후에 어떤 흐름으로 독립운동이 진행되고 있었는지 초점을 맞추어서 이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은 먼저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국내외적으로 영향력을 크게 갖고 있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내부적뿐만이 아니라 국외로도 상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독립을 소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3.1운동이 벌어진 이후에 결과적으로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전 국민의 독립에 대한 열망이 이렇게 크고 그렇다면은 독립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실행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여러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만이 한 것이 아니고요. 따라서 그 구체적인 방안 중에 하나로 독립을 하게 되면 정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도 정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은 3.1운동 이전부터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3.1운동의 결과물로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성립되었다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상 3.1운동 이전에 혹은 민족대표 33인의 회합 중에도 임시정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3월 2일 천도교 측에서 제작해서 뿌린 조선 독립신문이라고 지금 우측 사진에 보이죠. 그 기사를 보면요. 중간에 제가 잘 안 보여서 인용을 해왔는데요. 근일 중에 가까운 날 중에 가 정부를 조직하고 가 대통령 선거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짜는 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건물 할 때 그 가짜죠. 가정부는 임시정부, 가대통령은 임시대통령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천도교 측의 대한독립신문에서 제시한 임시정부안이 다는 아닙니다. 연구자들이 살펴봤더니 총 5가지 정도의 임시정부 구성안이 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제일 먼저 나온 것은 4월 9일 전단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4월 9일 전단지에서는 조선 민국 임시정부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조선민국 기원을 썼고, 주도한 단체로는 조선국민대회와 조선자주당연합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단체가 연합해서 주최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이는데요. 천도교 책임자 손병희를 정도령으로, 그 다음에 미국의 이승만 대통령을 부도령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천도교 책임자 손병희가 맨 앞에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 해당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천도교 측에서 만든 전단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23일에는 5가지 중에 하나인 한성 정부안을 주장하는 전단지도 뿌려졌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이런 몇몇 사람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3월 중순부터 준비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했으니까 서울에서 국민대회를 갖고 3.1운동으로 일제의 무단 통치가 어느 정도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전 국민의 만세 운동으로 인해서 이제는 임시정부를 서울에서 세울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의 발로이기도 하죠.
국민대회를 갖고 임시정부 조직을 선포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잘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하이에서 또 하나의 임시정부가 있다라는 정보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두 개가 되잖아요. 이 사람들도 생각했을 때 정부를 굳이 두 개를 만들 필요는 없죠.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자신들이 주도가 되어서 그 정보안을 만들었지만 이미 다른 조직이 있다면 그 조직과 합치든지 아니면 한쪽 조직만 유지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선포문을 준비하고 조직 준비도 완료하고 법도 약법이긴 하지만 선언을 할 준비를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 내용은 발표한 내용인데요. 국채는 민주제를 채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체는 대의제, 국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한다라고 해서 당시 국제적인 흐름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의 모임에는 단순히 천도교 측이라든지 기독교 측이라든지 불교 측이라든지 한쪽의 인사들만 포함한 것이 아니라 전체 종교의 인사들을 고르게 등용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집정관 대통령에 해당되는 것이죠. 총재로는 이승만을 내세우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집정관 총재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이승만은 대통령이라는 것으로 번역을 해서 자신의 명함을 나중에 파고 있는데요. 어찌되었던 건 간에 대통령이라는 명칭보다는 집정관 총재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한성정부안을 만들면서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세워졌을지도 모른다라는 소문 때문에 파견한 사람이 한남수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가보니까 이미 임정이 수립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에 전보를 보내서 한성정부안을 내세운 사람들에게 대회를 중지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서울에서는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강행을 했죠. 그러나 서울에서도 주동자들이 자리를 상당히 비웠었고 그 당시 서울대회는 만세 깃발을 들고 만세를 외치고 전단을 뿌리는 수준에서 그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정부안이 실제 과연 어느 정도 실현이 됐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지만 어느 정도 구성 단계에 이르렀었고 따라서 서울에서 발표된 이 정부안을 한성정부안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칭하고 있기도 합니다. 시기적으로 가장 빠른 것은 러시아에서 임시정부에 해당하는 대한국민의회가 조직된 사건이었습니다. 1919년 당시 그 연해주 지역에서 한인동포는 약 20만 명이나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지만 원호 그 다음에 여호로 구분된다라고 했었죠.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원호와 그렇지 않은 여호로 구분된다라고 했었는데요. 어쨌든 20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었고 상당히 큰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1918년에 전로, 로자는 이제 러시아를 대표하는 한자어죠. 전로 한족 대표 회의가 개최되었었고, 그리고 20만 명이나 되니까 자치구가 필요했었겠죠. 러시아에서도 자치를 허용했었고요.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를 이미 1918년도에 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도 선출했었고 지방 조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에 최후 통첩도 하고 혈전을 벌이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3.1운동 이후에 3.1운동 그러자 이제 3.1운동이 벌어졌고 러시아에서 임시정부의 필요성을 20만 동포들도 있었고 이미 자치기구를 가지고 있었고 조직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부의 필요성을 느꼈고 대한국민의회가 러시아에서 자치기구가
필요하고 이것이 국민 임시정부로 활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상으로는 가장 먼저 최초의 임시정부 성격의 기관을 러시아에서 가장 먼저 창설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나타나는 것처럼 당시 임시정부 3.1운동 이후에 정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설립된 정부 형태, 정체는 크게 세 가지, 5개 정도가 아까 선언을 했었고 난립을 어떻게 보면 난립이죠. 난립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체가 가시적으로 성립된 것은 위에 하얀 박스에 보이는 것처럼 세 가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상해, 그 다음에 국내에서의 한성 정부가 그것이죠. 결과적으로 임시정부가 상해 임시정부로 통합이 되었죠. 나중에는요. 그러나 상하이에서도 임시정부가 탄생하기에는 아주 지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상해는 원래부터 독립운동의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은 그렇긴 하지만 성지였었어요. 1910년대의 독립운동가들이 제일 많이 몰려가는 지역 중에 여러 지역 중에 하나였었죠. 특히나 중국에서는 신해혁명이 일어났었고 신해혁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참여를 상해에 몰려갔었고 그리고 신해혁명을 본받아서 혹은 신해혁명을 연구해서 우리의 독립을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상해에서는 이미 신규식, 박은식 유명한 사람들이죠. 상해 동제사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이미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신해혁명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상해에 온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고정을 다시 고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고정을 당수로 추대해서 복병 운동을 벌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민주공화체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요.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당시의 국제적인 흐름이었었던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공화 정체를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에 큰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1운동 이전에 일단 동제사라는 모임도 있었고 1918년도에는 한인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한청년단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져서 외교 활동을 중심으로 파리 강화회에도 참가하고 그 다음에 국내 외에 일본, 러시아에 사람들을 보내서 각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잘 전개해달라 독려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기 때문에 상해가 어떻게 보면 국외 독립운동 기지 중에 중심된 기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1운동도 마찬가지로 3.1운동을 준비하던 국내 단체도 상해에 사람을 파견해서 상해에서도 3.1운동에 버금가는 혹은 3.1운동의 움직임에 동참해 달라는 그런 메시지도 파견을 했었던 것이죠. 국내에서 3.1운동이 성공하고 중국 상해에서도 만세운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독립운동을 일단 이렇게 끌고 갈 새로운 지도체를 만들어 가자, 최고기관을 만들자라는 의견들이 속속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당을 만들자.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를 대표할 최고의 기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임시정부를 만들자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우리의 독립에 대한 의지를 확실하게 대내적으로 보여주자라고 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에서
독립임시사무소라는 것을 만들고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월 11일 정도 3.1운동이 일어난 지 한 달 열흘이 지났죠. 각 지방 대표들로 의회를 구성하고 그 이름을 일단 임시의정원으로 정했습니다. 임시의정원으로 만들고 여기에서 각 관료들을 선발하고 소위 말하는 대통령은 아니지만 국무총리도 선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기구가 임시의정원이라는 것을 먼저 만들었죠. 그리고 그 회의에서 우리는 국호를 더 이상 조선이라고 쓰지 않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제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제정에는 공화 정체를 추구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의회 제도를 구성할 것이라는 것을 이름 자체 내에서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국무총리를 이승만을 선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승만을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반대가 있었죠. 이승만의 이전의 정치적 행적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요. 어떤 문제냐면요. 파리 강화의 회의에 우리나라 대표를 파견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상태와 독립에 대한 의지를 밝히려고 했었는데 이게 잘 안 됐죠. 성공하지 못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승만이 생각했던 것은 미국을 이용을 해서 미국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받아서 일본을 몰아내고 우리가 독립을 꿈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와 같지가 않았죠. 위임 통치를 미국에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힘이 없기 때문에 일본의 통치를 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위임 통치를 당분간 해줄 것을 윌슨 대통령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부정한 것이기도 하고요. 당시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지만 일본 대신 미국을 택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결정이라고 볼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당시 특히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승만이 국무총리로 대한 상해 임시 정부를 대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해에서 이승만이 윌슨에게 위임 통치를 요청했다라는 사실 정보 자체를 파악할 수가 없었고 신채호의 이런 반대는 의혹 제기 수준에서 사실인지 아닌지조차 당시에는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의혹 제기 수준에서 그쳤고 결국은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선출하는데 아무런 투표로 선출했죠. 아무런 문제가 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표로 임시정부의 수장을 선발하고 임시의정원에서는 같은 날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반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헌법에 해당되는 것이죠. 10개 조항의 임시의정원에서 임시헌장을 발표를 하는데요. 여기에는 뭐 제1조는 정치체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한다라는 그런 정치 체에 대한 설명이 가장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경무국장에는 김구 그리고 45년까지 독립운동을 총괄하는 대표기구로서 활동하게 될 임시정부가 4월 달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 지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당시 국내외에 임시정부를 표방하는 단체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이 세 가지 러시아, 그 다음에 조선의 한성정부, 러시아에서 국민의회였죠. 그 다음에 조선에서는 한성정부, 그 다음에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는데요. 이 세 단체가 각각 조선을 대표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 통합을 해야 되겠죠. 통합의 논의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회, 대한국민의회 러시아 측에서 먼저 제기를 해서 9월 11일 날 결과적으로는 통합이 되었습니다. 대한국민의회에서는 먼저 회의를 소집을 했죠.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설립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럼 통 크게 양보하자 가승인을 먼저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러시아의 정부도 상해 임시정부 물론 통합의 과정이 그렇게 아주 물 흐르듯이 아무런 잡음 없이 일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러시아 측의 대한국민의회와 통합 과정에서 향후 통합돼서 임시정부 체를 물리적으로 어디다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분분했습니다. 러시아에 둘 것인지 상해에 둘 것인지 처음에는 러시아에서도 상해 임시정부와 합치면서 합치는 것은 동의하되 그 이후에 정부, 수도에 해당되는 것이죠. 수도 그리고 정부의 물리적인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러시아에서는 블라디보스톡 연해주에다 둘 것을 맨 처음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상해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점차 분분해지면서 약간의 갈등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 투표로 선출했는데 이승만이 그때 여기에 있질 않았어요. 어디에? 상해에 있질 않았던 거죠. 그리고 집정관 그리고 국무총리 이승만은 한성정부에서는 집정관 총재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고 상해에서는 국무총리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통령이란 단어는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이승만이 자신의 명함을 새겨서 가지고 다닐 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프레지던트라는 그런 타이틀을 쓰게 됩니다. 이것도 좀 문제가 됐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대승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대표할 임시정부를 설립해야 되겠다라는 대승적인 관점에서 양보의 양보를 거듭한 끝에 상해 임시통합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각을 발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임시정부가 우여곡절 끝에 3.1운동 이후에 우리를 대표할 정부가 등장하게 됩니다. 임시정부는 세워졌지만 말 그대로 임시였습니다. 임시이다 보니까 국가를 대표할 여러 가지 기구는 만들어졌지만 국가를 진짜로 대표하는지에 대해서 대표성의 문제도 있었고 정부를 운행할 그리고 국가를 운영할 실질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통치권의 뭐라 그럴까요?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재정이거든요. 재정. 돈이 있어야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죠.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의 임시정부의 재정, 그리고 독립운동을 해야 되니까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정부로서 운영을 하기 위한 자금은 어디서 오냐면요. 인구세와 애국금이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인구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내야 되는 세금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적시자 회비처럼요. 다 날라오지만 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치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고 임시정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비해서 애국금이라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면 세금을 내라라는 것인데 이건 강제성도 없었겠죠. 그죠? 그리고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내는 세금이다 보니까 양은 많을 수 있었겠지만 이것이 전부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핵심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1920년 당시에 애국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64%나 됐다라는 것은 임시정부가 국가로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겠죠. 일부 사람들이 가산을 털어서 임시정부에 바치는 것, 그리고 세금을 걷어서 가지고 오는 것이 정기적으로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일정 시기가 아닌 불특정 시기에 거치는 애국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임시정부의 리더십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일제의 방해,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뒤에 나오지만 연통제를 통해서 세금을 걷어 오려고 했었는데 일본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당연히 방해를 했겠죠.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이 성행하는데 가짜 애국금도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더 이상 애국금을 거둘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 끝에 애국금을 폐지하니까 임시정부의 재정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겠고요. 그죠? 외국의 독립공채를 발행하지만 이것도 당시에 우리나라의 위상을 봤을 때에는 그렇게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1920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의 예산안을 잠깐 좀 분석을 해보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애국금이 64%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구미위원부에서 미국에서 보내온 송금해온 돈이 12,000달러 정도로 약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불특정 다수가 그 특정하지 않은 시기에 바치는 애국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오는 돈의 대부분은 또 평안도였습니다. 고르게 오는 것이 아니라 평안도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평안도에서 왜 이렇게 많았을까? 많이 거쳤을까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평안도에 당시에 신문물을 가장 빨리 받아들인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이 풍부한 지역이기도 했죠. 여러분들에게는 아픔으로 다가올 직수도 있었고요. 직수 그죠? 그리고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순으로 거쳤지만 이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거치는 돈도 상해까지 운송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았겠죠. 일제 식민 통치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요. 어, 이렇게 거친 돈은 어디다 쓰고 있었을까요? 1920년대에 거친 그 돈을 보게 되면요. 대부분은 기밀로 붙여졌습니다. 기밀비, 그 다음에 독립운동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기밀로 붙여야 되겠죠. 여비, 교재비, 보조비, 통신비, 그 다음에 관원들에게 지급하는 급료 등도 당시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중이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뿐만이 아니라 당시 미주의 이승만은 당시 구미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죠. 임시정부의 수장이긴 했습니다만 상해에 있지 않고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과 상해 임시정부와 이 자금을 가지고 재정을 가지고 큰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승만은 직접 미주 지역에서 재정을 관할하고 있었고요. 공채도 국외 공채죠. 자신의 책임하에 이승만의 이름을 걸고 책임하에 발행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정으로부터 미주의 재정 업무를 담당해라라고 했던 대한인 국민의 중앙총회와 이승만과 갈등을 빚게 되었던 거죠. 이승만의 주장에 따르자면 자기가 국채를 발행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임시정부에서 위임한 대표체와 이승만과 갈등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이승만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자금을 자기가 관리해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의 측면에서 보자면 상해 임시정부에서 관할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이런 갈등이 지속되면서 대한민국 특히 상해 임시정부에서 리더십은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는 기본적으로 외국에 있었습니다. 상해에 있었습니다. 상해에 있다 보니까 정부 조직망을 구축하고 국내와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연통제라든지 교통국이라는 대표적인 연락망이 필요했습니다. 예.
임시정부 차원에서는 멀리 정부가 떨어져 있으니까 국내의 기구와 독립운동을 위해서 연결을 해야 되겠죠. 연락을 취해야 되겠죠. 그 대상으로 삼은 것이 바로 어, 연락을 위해서 지방 조직을 만들고 교통국을 설치해서 연락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연통제라는 것은 지방 자치 단체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잘 보이는데요. 정부의 문서와 명령을 전달하고 그리고 군자금을 유통하고 정보를 보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독립운동을 선전하고 각 지역에 있는 독립운동 단체들을 연결하고 통신 연락을 주고받기 위해서 교통부 산하의 임시교통국을 설치하게 됩니다.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서로 간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았거든요. 함경도, 평안도, 경상도 떨어져 있는 지역에 전국의 각지에 연통제, 임정이 만든 지방행정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아래에 교통국을 설치해서 임시정부와 연락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이죠. 특히나 당시에 무장 이후에는 이제 3.1운동 이후 임정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이후에는 이제 의열투쟁으로 벌어지게 되는데요. 의열투쟁 당시에 이제 폭탄이라든지 무기를 국내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비밀 통신 연락 기관이었던 교통국이었습니다. 폭탄을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우편으로 보내거나 서포로 보내야 되는데 이 통신 연락 기관을 통해서 폭탄이라든지 무기 등을 국내로 유입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이륙양행이라는 것이죠. 아일랜드 출신의 쇼우라는 사람이 만든 겉으로는 회사였었죠. 조지 쇼라는 사람이 만든 회사였었는데요. 근데 이것은 회사라는 간판을 걸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교통국의 비밀 연락 기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강원도와 그 밑에 지역은 설치가 되지 않았지만 많이 설치가 되지는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특히 상해와 인접한 지역에 연통부를 설치해서 독립운동을 선전하거나 독립운동에 관한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국적으로 퍼뜨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전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통제와 교통국에 대해서는 제가 지식 채널 2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 지식 채널 2 링크를 한 5분 정도 되는 것인데요. 이거를 따로 보시면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좀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교통국과 연통제의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하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각지에 교통국이 설치가 되었고 교통원이라는 인적 자원을 통해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여러 가지 소식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자료들, 지령 등을 국내에 배포를 했었는데요. 일단 중국 우편을 이용해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안동현이라고 하는 한국의 안동이 아니고요. 중국 안동현에 있는 이륙양행 그 회사죠. 회사 간판을 달고 있으니까요. 여기에다가 우편을 통해서 보내면 이를 중국 사람을 이용해서 다시 우리나라로 들여오게 됩니다. 의주로 들여오게 되는데 그 한반도 어떻게 보면은 호랑이로 치자면은 팔끝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는 의주에 밀반입을 하게 되면 이 연락망을 통해서 전국 각지로 그런 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내에 있는 이륙양행 사무국도 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꼬리가 길면 잡히겠죠. 1922년 들어서게 되면 다수 조직원들이 일본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 그리고 조지쇼마저도 위협을 받게 되면서 본국 아일랜드로 소환이 되면서 이륙양행의 조직이 더 이상 활용을 못하게 되겠죠.
3.1운동 이후에 야심차게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통합과정을 거쳐서 우리나라의 가정부가 수립되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차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재정상 어려움,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국내와 연락이 통해야 되는데 연락도 잘 통하지 않는 연통제라든지 교통국의 설치가 점차 쇠퇴하게 되고 활용을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임시정부는 어떻게 될까요? 점차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죠. 하지만 없어지진 않았죠.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이 위기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형태로 운동 형태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혹은 지금 가지고는 안 된다. 외교전 가지고는 안 된다. 새로운 방식의 운동을 모색해야 된다. 그 중에 나온 방식이 뒤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의열 운동입니다. 인상적인 무력 행동으로 전환점을 가져와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군대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많은 자금이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의 활동만으로 당시 우리나라의 침체된 임시정부의 활동을 바꿀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이제 어느 시기가 지나면서 임시정부의 활동에서 의열투쟁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이 의열투쟁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게 되죠. 이건 나중에 설명할 텐데 어찌됐든 건 간에 지금은 성립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임시정부가 점점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까지 이야기를 일단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 상해 말고 다른 구미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쪽 지역의 활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정부의 외교 총장이었던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국내의 독립운동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조선이 독립국임을 알리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일제의 만행을 알림으로써 조선의 독립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외무총장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에 파견을 합니다. 우리 독립여구가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어려운 항쟁이지만 브뤼셀 국장이 보내준 지지 편지 같은 글들이 소중한 격려가 되고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로부터 주권을 회복한 폴란드나 체코, 크로아티아처럼 우리나라도 일본으로부터 주권을 돌려받아 행사할 수 있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외교 활동은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특히 파리 강화회에 가서 얻었던 소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의 구미위원부에서도 각국의 우리나라 외교 관계를 맺었던 각국의 서한을 보내서 우리나라가 임시정부가 탄생을 했다. 더 이상 일본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정치 활동을 하고 있고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다. 라는 것을 미국 구미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더더군다나 프린스턴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 명문대학 중에 하나인 프린스턴을 졸업했기 때문에 영어도 능통했었고 그리고 미국에서 활동하는 단계에 이미 우리나라의 임시정부의 국무총리 대표 자격을 얻었었기 때문에 능통한 외국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사정을 알리는데 나름 애를 쓰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요. 대외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표를 파견하고 임시정부에서요. 정부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니까 우리나라 외교관으로서 김규식을 파견한 것이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워싱턴, 필라델피아에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 바탕에는 이승만의 역할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러시아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당시 이동휘가 통합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를 맡고 있었는데 러시아의 관계가 상당히 러시아 통이었었죠. 그리고 소련 당시 소비에트 연합은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서양 열강의 하나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1922년 극동 인민대표회의에 약소민족은 단결하라는 그런 표제어를 내걸고 있었기 때문에 약소민족들의 독립운동에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공식적으로 표방을 하고 있었던 회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임정에서 이동희의 지휘 아래 대표를 파견하고 소련과 외교 활동을 벌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독립을 가져왔나요? 가져오지 못했죠. 그러나 의미 있는,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의미 있는 정부라고 해서 단순하게 당시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독립운동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육 문화 활동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독립신문, 요 독립신문은 그 독립신문하고는 다른 겁니다. 서재필이 창간한 독립신문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독립신문을 간행해서 정부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오래가진 못했죠. 25년 11월에 발행이 중지되었으니까요. 독립운동을 보도했었고 국내에 일어났었던 국외에 일어났었던 독립운동을 보도했었고 그리고 일본의 지배정책에 대해서 날선 논설을 게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에 대한 사료집을 간행해서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문화적으로 찬찬히 살펴보자라는 그런 자료집도 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1운동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임시사료 편찬회를 조직한 다음에 자료집을 또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외교활동, 군사활동 뿐만 아니라 이런 교육문화활동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주지역 그리고 이승만과의 갈등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그 다음에 한성정부와 통합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은 잘 해결을 했습니다만 권력이라는 것이 한번 갖게 되면 그렇게 놓기가 쉽지 않은가 봅니다. 이승만이 구미 지역에 더군다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대표한다라고 하면서 미주에 머물면서 자신만의 활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근간이 되었었던 세금을 어떤 식으로든 핑계를 대면서 보내지 않게 되면서 임시정부의 갈등이 깊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뒤에 보면요. 이승만을 탄핵했습니다. 탄핵했습니다만 갈등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죠. 이분은 옛날부터 이상했어라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죠. 미국에게 위임 통치권을 제안했었던 사람이야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겠죠. 그렇죠. 미국에 가서 돌아오지 않고 상해에 머물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의 국무총리 대표인데 여기에 머물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나왔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었지만 외교 활동은 했지만 그래서 얻은 게 무엇인데 라는 직접적인 질문에 얻은 것은 없지만 그래도 나름 의미가 있었어 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대로 좋은가? 임시정부 운영되는 게 이대로 좋은 거야? 한번 회의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민족 대표들의 이야기가 있었죠. 모였겠죠. 요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인데요.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 되겠어. 이대로 가다간 안 되겠어. 라는 위기감 속에서 1923년도에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개조하자. 아니다. 개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창조파가 대두하게 됩니다. 기존의 외교 노선을 고수해서 독립 외교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평화롭게 독립을 쟁취하자라는 외교 노선이 있었고요. 그렇지 않다. 지금 봐서 알겠지만 여태까지 외교 노선을 통해서 우리가 이룬 게 뭐냐? 무장투쟁만이 우리가 갈 길이다라고 하는 무장투쟁 노선이 서로 대립을 하게 됩니다. 개조파와 창조파의 대표적인 인물과 그리고 단체들은 아래 그림처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임시정부가 위기를 겪게 되면서 이 위기를 타개할 방법을 지도자들은 모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파들이
대표하는 임시정부의 파들이 있었지만 이를 하나로 합쳐서 유일당 운동을 통해 지도부를 통일시킬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1921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임시정부가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내부 분열이 있게 되면서 상하이에 대표자들이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고 그 의견 끝에 하나로 합쳐서 이전에 있었던 임시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국민대표회의가 소집이 됩니다. 130명이 넘는 각 지역의 대표들이 상하이로 모여들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임시정부 내에는 여러 가지 정파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상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합니다. 미국파, 그 다음에 기호파, 서북파, 북경파, 고려공산당에 있는 내부에 있는 상해파, 그 고려공산당 내부에서도 이르쿠츠파 등등 여러 가지 종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이제 기호파하고 서북파가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기호파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승만을 지지하고 있었고 서북파는 안창호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세력이 대표적이긴 하지만 나머지 세력들도 무시할 수 없었고 나머지 세력에서 만약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임시정부는 한쪽 발을 상당 부분을 떼어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따라서 1921년도 2월에 국민대표 회의를 소집하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 그리고 해외에서 130명이 넘는 지역 대표들이 소집됐었고 오랜 동안 회의가 지속됐지만 대표회의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한쪽의 세력을 몰아주질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실패했다라고 해서 그대로 그쳤던 것은 아닙니다. 민족 유일당을 결성해야 될 필요성이 더욱더 대두하고 민족 유일당 운동을 주장했던 사람은 안창호였는데요. 국민대표회의가 실패로 돌아가고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안창호는 민주운동의 침체 국면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민족유일당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념에 따라서 정파에 따라서 정부를 수립하고 그에 따른 운동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념의 여하를 불문하고 단합된 통일전선을 결성하자라는 그런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임시정부의 활동이 미비했고 외교로 독립을 쟁취하려던 외교론이 침체에 빠지게 되면서 결국 성공하진 못했죠. 임시정부에서도 군사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성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제의 포갑적인 정치는 지속되고 있었고 임정에서는 어떤 활동도 하지 못하는 단계에서 의열투쟁이라는 것이 전개가 되게 됩니다. 군대도 없고 그리고 조직적인 무력 조직도 없다 보니까 일본에 대항하지 못했지만 단숨에 일본의 침략을 분쇄하기 위해선 핵심 부분을 정확하게 타겟으로 삼아서 공격을 한다면 군대 대 군대로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일본의 침략을 격퇴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의열투쟁이라고 하는데요. 이 뒤에 슬라이드에서 나오겠지만 의열투쟁이라는 용어 자체는 그 당시에는 쓰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에 학자들이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 운동의 특징은 대규모, 그러니까 군대가 동원된 전투는 아니었습니다. 큰 규모가 아닌 개인적이고 소규모적인 암살과 그 다음에 파괴를 목표로 했습니다. 주요 요인을 암살을 하고 그 다음에 핵심 부서를 경찰서라든지 총독부라든지 이런 핵심 부서를 폭탄을 던져서 파괴함으로써 적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되고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내지는 핵심 인물을 제거함으로써 중심추가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일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면서 일본에 친일 행적을 했던 사람들까지 타겟으로 명확하게 지정함으로써
군대가 전면전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한 일들을 소규모 게릴라전을 통해서 혹은 개인의 활동을 통해서 이룩하려고 노력했던 투쟁입니다. 이것은 3.1운동 전부터 나타났던 운동이었던 것이지만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의 정부의 예하에 있었던 군대의 활동이 미비함으로써 의열투쟁은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가 있었죠. 이 의열투쟁에 대해서 뒤에 나오는 이봉창이라든지 윤봉길 의사의 의거도 포함을 시켜서 30년대에 포함을 시켜서 한때 테러리즘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특히나 이 뉴라이트 쪽에서는 의열투쟁도 결국 테러리즘과는 큰 차이가 없다. 이것도 하나의 테러리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테러리즘은 무차별 살상이죠. 테러라는 것은 무차별 살상인데 비해서 어떤 목표가 명확하게 지정돼 있지 않고 지정돼 있더라도 그 외 민간인의 희생은 감수하는 것으로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의열투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차별투쟁과는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의열투쟁은 테러리즘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독립투쟁으로서 테러리즘과 구분지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일제 요인, 암살 및 기관을 파괴하는 것을 제일 목표로 썼습니다. 삼았습니다. 그리고 1920년 독립신문 사설에서 7가지 죽일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일제 요인뿐만이 아니라 국내 친일파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적과 그에 동조하는 세력, 친일파들이죠. 명확히 지적하고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죽일 수 없다, 죽이지 않는다라는 우리는 요 사람들만 죽인다라는 명확한 목표를 사람들에게 제시를 하고 이에 의거해서 행동을 했던 것이죠. 집단 조직이 동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폭탄과 그리고 소총, 권총을 가지고 무력투쟁을 전개했습니다. 타겟이 명확했죠.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효과가 최대였는지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만 어찌되었던 것 간에 최초의 목표는 한 사람으로서 군사작전으로서 적의 대장, 참모총장을 죽일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의 의사가 적지에 들어가서 권총이나 폭탄으로 적의 최고 위급 장수를 사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의열투쟁의 장점이었던 것이죠.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군대 대 군대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대규모 희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특히 일본에서 일제가 우리나라를 탄압하고 민중운동이 활기를 잃었고 임시정부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구심점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었고 각 분파가 서로 자신의 주도권을 주장하는 상황 속에서 군대나 조직적인 활동을 하기에 아주 부적합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제는 중국 만주까지 점령하고 있었고 독립군을 회유하고 저항력을 약화시켜서 독립운동기지 1910년대에 북간도 지방으로 넘어갔었던 독립운동기지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극소수의 뜻을 가진 몇몇 사람들이 의기투합을 한다면 이전에 이룩하지 못했던 군사적 성과를 단시간 내에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의열투쟁이라는 용어는 1970년대 학계에서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3.1운동 직후의 의열투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온 것들은 다 기억해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해 두실 필요는 없는데 이 사건이 도대체 누구를 목표로 삼았으며 어떠한 특징이 있었는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용고시 문제 중에 다음적 의열투쟁이 아닌 것은 해서 그렇게 고르는 문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뭐 그런 의미에서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 결사대 사건, 매국 노드를 처단한다는 것이죠. 일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우리나라의 국권을 파는 데 있어서 없애는 데 있어서 주요 역할을 했었던 매국 노드를 주적으로 설정하고 결사대를 조직해 살해하려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실패했습니다만. 그리고 구곡 모험단 사건입니다. 상해에서 조직된 독립운동 단체인데요. 이들은 투쟁에 필요한 화약 및 폭탄을 제조할 목적으로 결성되었습니다. 강우기 의사 의거도 있었습니다. 1919년 9월 2일에 제3대 사이토 마코토라고 하는 조선 총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서울역에 진입을 할 때에 저격을 시도했었던 것이죠. 의열단 조직과 초기 투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 이전에는 각계 전투식으로 조직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19년 이후에 밀양 출신의 김원봉이 밀양 출신의 몇몇 사람들을 조직을 해서 13명을 참여했다라고 하네요. 11월 10일 날 의열단을 조직하게 됩니다. 역시나 암살과 파괴 공작을 주 임무로 삼고 특히 파괴 대상을 명확히 지정하고 있습니다. 의열단 초기 의거는요. 밀양 폭탄 사건, 각 지역의 유인 암살과 기관 파괴를 하기 위해서 폭탄이 필요했을 텐데 밀양에서 폭탄을 제조해서 각 지역으로 수송하려고 하다가 그 전에 발각이 되었던 사건이죠. 박재혁 의거도 있습니다. 부산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해서 서장을 그 자리에서 절명시켰던 사건입니다. 물론 박재혁 의사도 당시에 상처를 입고 무릎을 다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잡혔죠. 그리고 최수봉 의사 의거도 있었습니다. 밀양경찰서의 조회 시간에 폭탄을 투척을 해서 일본 경찰들을 살상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은 초기 투쟁인데요. 성공한 것도 있고 시도하기 전에 발각돼서 실패한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 초기에 멤버들 13명은 대부분 거의 다 반수 정도가 이제 밀양 태생이었다라고 하네요. 우리 과에도 밀양 출신들이 꽤 있죠, 그죠? 밀양 동아학교 출신들이었는데요. 최초의 성공했던 의열단 투쟁으로서 최초로 성공했던 것은 박재혁 의사 부산 투척 사건이었습니다. 의열단이 조직되고 처음으로 성공한 사건. 그 이전에 있었던 밀양 폭탄 사건은 부산으로 수송하기 이전에 발각이 되었기 때문에 성공하진 못했죠. 시도는 있었습니다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만 박재혁 의거에서 처음 성공하고 이에 감명받아서 다른 의열단 초기 투쟁이 연달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21년 의열단이 만들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의열단 투쟁이 계속되었는데요. 21년도 이후에 의열단 조직 및 자금 등이 이전보다 더 늘어났다라고 할까요? 늘어나면서 본격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김익상 사건, 그다음에 황포탄 사건, 김상옥 사건, 황옥 사건, 김지섭 사건, 나석주 사건 등이 연이어서 1921년부터 지속되었습니다. 김익상 사건이라는 것은 1921년 9월 12일 날 남산 외성대 총독부에 들어가서 폭탄을 던지고 나온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일제의 총독부 핵심 건물에 폭탄이 던져질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일제의 관점에서 보자면 임시정부의 활동도 누그러졌었고 구심점이 없었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 국민대회도 와해되었었고,
4분 오열되었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일제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죠. 그런데 의열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지속적으로 특히 1921년 이후에는 자신들의 핵심 통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총독부에 폭탄을 던지고 나오는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투척 사건이 나타나고, 특히 김지섭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도쿄 황궁 앞에 폭탄을 투척하고 있습니다. 나석주 사건 같은 경우엔 동양척식 주식회사 동척이죠. 동척에다 폭탄을 투척하고 있습니다. 동양척식회사에 대해서는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지세, 우리의 땅을 대부분 가지고 가서 일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 목적은 신고주의에 의해서 무조건 뺏어간 건 아니었지만 대부분 상당히 많은 양의 토지를 가져갔었고, 그리고 소유권으로 확보해서 지세,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동양정식회사가 강제로 뺏어가지는 않았더라도 땅을요, 그렇더라도 동양정식 주식회사에 대한 반감은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에 뉴라이트 쪽에서 동양정식 주식회사는 우리에게 어떤 토지의 소유권 개념을 처음으로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근대화 일조했다라고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도 나석주 사건을 통해서 봤을 때 국민적인 반감이 있었으니까 의열단에서 타겟을 명확히 정해서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22년 하반기에 있었던 황옥 사건, 황옥 의사의 사건은요. 역시나 이제 조선 총독부 등 주요 통치 시설 그리고 총독부 요인을 암살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총독부의 임원으로서 간부로서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 아무런 반감이 없이 시혜만 베풀어졌다라고 하는, 오히려 근대화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이 의열단 투쟁에 의해서도 잘못됐다라는 인식으로 분명히 증명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왜 의열단에서 목숨을 던져가면서 이러한 투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진 않았겠죠. 단순히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외국으로도 진출했었는데요. 일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도쿄 황궁 앞에 다리 앞에서 폭탄을 던져 일본 성공하지 못했습니다만요. 일본 정가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단순히 조선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본 핵심 황궁 앞에서도 이런 폭탄 투척 사건이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일본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27년까지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27년도 상하이에서 밀양 출신의 의열단원이 체포되고, 대부분의 의열단 투쟁이 성공과는 경각심은 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쇼킹한 사건이긴 했습니다만, 과연 모든 사건들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 한 번 성공한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경계가 더 삼엄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삼엄해질 수밖에 없었고, 젊고 아까운 우리 의사들의 목숨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희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의열 투쟁을 지속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폭탄 투척 방식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폭탄 투척 방식이 계속 지속되었지만 성공 확률이 굉장히 떨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폭탄을 던짐으로써 일본의 도쿄 항공에서 폭탄이 터졌다라고 하는 경각심은 줄 수 있었겠지만 실제 성과는 없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의열단은 운동의 방식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선 혁명선언을 채택하는데요. 혁명을 통해서 또 혁명의 주체가 또 민중이 되고요. 민중의 직접적인 봉기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나 죄송합니다. 식민지배를 종식시킬 수 예, 미안합니다.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런 의열 투쟁을 통해서 민중을 각성시키고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리고 농민운동, 사회주의가 국내에 널리 전파되게 되면서 혁명을 통한 민중봉기가 아니라 이념에 의한 사회주의 이념에 의한 농민운동 그리고 청년 단체운동이 널리 확산되게 되면서 의열투쟁 그 몇몇 사람들의 선구적인 테러가 아니라 폭탄 투척을 통해서 민중이 각성을 해서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구도는 점차 폐기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금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돈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다른 방식으로 운동의 방향을 틀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대부분의 의열단원들이 혁명이라는 그런 수단에 기대기보다는 당시 널리 확산되고 있었던 사회주의 이념 그리고 노동운동에 경도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회주의 쪽으로 기울어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라고 해서 27년도에 폭탄을 사용한 암살 파괴 활동을 중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활동의 무대를 국내가 아닌 광저우로 옮겨서 대부분의 핵심 단원들을 황포군관학교에 입학시켜서 다른 방식의 운동을 준비하게 됩니다. 즉 3.1운동 이후부터 그리고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가 설립이 되고 임시정부의 활동이 미비하던 단계에 그리고 국가가 임시정부가 주도가 되어서 할 수 있었던 군사활동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활발하게 활동했었던 의열단 소수 중심의 폭탄 투척 방식의 의열단 투쟁은 이렇게 27년 2를 기점으로 해서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3.1운동 이후에 일본은 무단 통치에서 이제 문화 통치로 전환을 하게 되죠. 문화 통치에 대해서도 다뤄야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임시정부를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문화 통치에 대해서는 아마도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언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문화 통치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조선을 무력으로 통치해서는 안 되겠다. 강제로 병합해서 강제로 언어도 익히게 하고 일본 식민으로서 통합시키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을 조선 민중들을 회유시키고 그리고 일본의 백성들로 천천히 인정해주면서 복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문화 통치 방식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총독도 바뀌게 되죠. 1919년 8월에 조선에 부임한 사이토는 문화의 발달과 밀력의 충실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 슬로건을 내걸고 문화 정치로 정치의 방향을 크게 선회를 합니다. 웬만한 것들은 다 들어주려고 하죠. 특히나 이 당시 3.1운동에 자신들의 편이라고 생각했었던 혹은 3.1운동에 굳이 참여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었던 계층들에게 충격을 받죠. 특히 유생들에게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아니, 이 사람들은 점잖게 가만히만 있을 줄 알았는데 3.1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유생들이 도대체 가진 불만이 뭘까? 그럼 일단 유생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걸 하나 둘씩 찾아서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가 봐요. 그래서
이전에는 묘를 함부로 쓸 수 없도록 조선의 산림자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묘지를 함부로 쓸 수 없도록 규제를 했었는데 묘지 규칙을 개정해가지고 과거처럼 선산에다가 조상님 묘를 쓸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예, 유생들의 가장 큰 생애에서의 목적은 후손을 낳고 제사를 지내는 재산을 만들고 후손을 만드는 것이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죠. 그런데 묘지를 쓰지 못하게 하니까 조상님의 묘지를 쓰지 못하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반발하게 되고 3.1운동에 적극적인 투쟁 세력으로서 등장하게 됐죠. 안 되겠다 생각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을 회유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첫 번째 묘지 규칙을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무조건 누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일본어만 말하게 하고 한국어는 말하는 걸 금지시키고 했더니 그리고 신문 펴내는 것도 단 하나만 빼놓고서는 모두 일본 신문만 간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겠고 얘네들이 자신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받음으로써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불만을 많이 갖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할까요? 예, 한글 신문을 허용하죠. 조선일보, 동아일보도 다시 발간을 허가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잡지들을 허용을 하죠. 개벽이라는 잡지, 유명한 잡지죠. 조선지강, 신천지, 신생활 등 일본어로 쓰여진 잡지가 아니라 한글 잡지의 발간을 허용하게 됩니다. 명목상으로나마 한글을 사용할 수가 있고 우리의 생각 등을 우리 글로써 표현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전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워졌죠. 물론 모든 걸 다 허용만 해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검열을 심하게 했죠. 신문지법과 출판법을 제정을 해서 그냥 허용만 해준 게 아니라 뒤에서 다 통제를 했었죠. 신문의 경우에는 이미 본격적으로 간행하기 전에 납본을 받았습니다. 납본을 받아서 이거 좀 이상하다. 불온한 기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삭제하게 하고 만약에 삭제되지 않고 간행이 된다면 압수하고 정관시키고 그 다음에 뭐 편집장 구속시키고 뭐 이런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취하니까 표면적으로는 열어주는 척 너희들의 말을 들어주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모든 것을 조정하려고 앞에서만 웃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추원 제도를 활용해서 귀족들을 양산시켰죠. 누가 귀족이 될까요? 자신들에게 일본에게 국권을 외교권을 넘기는 데 협조했었던 고위층들을 중추원의 귀족으로서 자기를 내리고 많은 재산을 내려줬던 것이죠. 그죠? 이렇게 함으로써 친일파들을 정기에 끌어들일 수가 있었고 이들을 방패막이로 삼아 이들을 혹은 이용을 해서 조선을 통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일본이 전면에 나서지 않더라도 이 사람들이 조선을 통치할 수 있었던 어떤 한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방제도를 개정을 해서 하위 관료들을 조선 사람을 뽑아서 활용함으로써 갈등의 전면에 일본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한국 사람들을 내세움으로 인해서 한국 사람들이 오히려 한국 사람들끼리 싸우는 그런 모양도 기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종 어용단체들도 조직을 했습니다. 친일 문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죠. 조선경제회, 대정친목회, 국민협회, 대동사문회 뭐 이런 것들 알아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부상단, 상무단 등 각종 각양각층 이게 딱 어울리겠네요. 각양각층의 친일단체를 만들어서 전면에 드러날 수 있었던 어떤 일본에 대한 갈등, 불만 등을 조선 사람들로서 흡수를 시킨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뭐라 그럴까요? 머리를 잘 쓴 거죠.
하지만 그런다고 숨겨지나요? 그렇진 않겠죠. 그렇더라도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문화 통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표면적인 몇 개는 내주더라도 뒤에서 가져갈 것은 가져가자라는 그런 현실적인 계산이 또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이미 한국사 연습에서 그쪽은 진도가 빠르니까요. 연습에서 우리가 한번 다뤘습니다만 1920년대에 문화 통치가 시작되면서 이제 산미 증식 계획도 등장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문화 통치가 로 부드럽게 해주면서 뺏어갈 것은 뺏어가겠다라고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이속만 제대로 챙기는 그런 정책을 취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특히나 일본은 지금 이 PPT 먼저 제시해놓고 지금 문화 통치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군국주의의 길로 접어들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려고 준비를 하면서 군수 산업이라든지 중화학 공업에 투자하다 보니까 뭐가 부족할까요? 식량이 부족하게 되겠죠. 군사적 팽창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1차 농업에 대해 투자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죠. 어디다 투자를 할까? 식민지가 있잖아요. 좋은 식민지. 조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에서 쌀을 증산시켜서 일본에 가져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산미 증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쌀이 증산이 될까? 어떻게 될까요? 쌀을 증산하려면 수리시설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잘 지어주고 품종 개량하고 비료를 써줘야 되겠죠. 그렇죠? 어, 수리시설과 비료를 줘야만 공급해줘야만 쌀의 생산이 늘어나고 생산량이 늘어나야 일본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혜택을 주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이런 기반 시설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 않느냐가 일제 일제시대 근대화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사 연습 시간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수리시설의 활용에 있어서 일본이 제공한 산미 증산 계획에 의거해서 확보한 개설한 수리시설이 더 많은가 아닌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죠. 제가 한 것은 아니고 경제학자께서 해보셨는데 알고 봤더니 일본에 의해서 제공된 수리시설보다 조선에서 이미 가지고 있었던 수리시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수치상으로는 한 60% 이상이 조선에서 이미 가지고 있었던 보호라든지 재현이라든지 천방을 활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제에서 일본이 공급해준 새 품종 생산 우수한 생물학적 지식과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 만들어준 품종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생산량이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품종을 개량하는 것은 좋지만 이 품종이 해당 지역에서 잘 버틸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그 지역의 기후에 정확하게 적응을 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인데, 이 품종은 어디서 개발이 되었나요? 일본에서 개발이 되었죠. 일본의 풍토에 맞을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리고 조선에 맞춘다라고 하더라도 일본에서 만들어진 품종이 조선에서 버티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그 적응 기간이 필요한 것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품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도입한 품종이 초반부에는 어느 정도 자랐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일정하게 아주 이상적인 기후가 지속되진 않잖아요. 한국에서도 가뭄도 있고 홍수도 있잖아요. 이런 홍수나 가뭄에 일본에서 제공한 품종이 많이 버티질 못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조선의 토종 품종을 개량한 것들이 훨씬 더 오래 살아남았고, 여기에서 이 벼를 재배한 지역이 신품종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비료는요, 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료도 일본에서 공급한, 그리고 우리나라의 비료 공장을 만들어서 공급한 비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료라는 것은, 화학 비료라는 것은 일본에서 제공한,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문물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화학 비료는 사실상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몇 해 정도의 수확량은 증가시킬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토지의 품질을 하락시킬 수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은 조선에서 필요한 원료들을 공급받아야 하고, 필요한 군사적 원료를, 군사를 확대시키기 위한, 군대를 확대시키기 위한 원료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죠. 30년대는 완벽하게 군국주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일본 자체가 심각한 경제 공황을 겪고 있어서 조선으로부터 원료를 더 가지고 와야 됐는데, 조선도 그렇지 일본의 계획대로 성공적이지 못하니까 더욱더 조선에서 많은 것을 가져가려고 했었고, 조선의 백성들은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일본의 야욕은 멈추지 않고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괴뢰 국정부인 만주국을 건국하고, 그리고 천장절, 천황의 탄생일이죠. 천황의 생일에 기념식을 거행하고, 그리고 자기 나라처럼 거행한 거죠. 국제연맹에 탈퇴해서 이제 내 마음대로 국제연맹의 어떤 규제에 종속되지 않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제국주의의 길을 걷겠다. 식민지 경영을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방만한 야욕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비해서 임시정부는, 일본은 기세등등하고 조선에서 문화정책을 앞세우고 뒤에서는 원료를 빼앗아가고, 그리고 중국까지 진출함으로써 제국주의의 면모를 더욱더 드러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항할 우리의 정치체는 없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기의식을 느끼겠죠. 이것에 대항할, 일본의 팽창에 대항할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정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누구에게 일임을 했죠? 김구 선생님에게 일임을 했죠. 임시정부의 침체를 반전시킬 만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유일당 운동,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요, 유일당 운동이 실패했었고, 공산주의 계열과의 대립을 통해서 여러 분파가 생겼는데, 그 중에서도 공산주의 계열과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계열은 민족이란 것이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노동자만 있을 뿐이지 국가나 민족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조금 다른 면모를 띄었습니다만, 어찌되었던 건 간에 대일 투쟁의 방식의 상이점 때문에 하나로 합쳐지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일본의 대륙 진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임시정부로서도 일본이 턱 밑까지 쫓아오는 형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긴 어떡합니까? 구심체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인물난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승만처럼 우리나라 최초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라든지, 미국 명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라든지, 미국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필요했는데 인물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먼저 번에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재정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중국하고도 사이가 껄끄러워지는 계기가 있었던 거죠. 국공내전,
있었고 중국의 정세조차도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중국과도 사이가 껄끄러워진 계기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만보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1931년도에 길림성 만보산에서 수로공사를 놓고 수로공사는 되게 중요한 거죠. 농민들에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한국인들과 중국 농민 사이에 이때 중국으로 건너간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았죠. 중국 농민과의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충돌이 벌어질 수가 있죠. 수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양측 농민들 사이에서 충돌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그런데 충돌이 벌어져서 아무런 희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일본이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이걸 이용하려고 했었죠. 일본 관동군이 이 사건을 이용해서 신문에 조선일보 장춘지국장에게 만보산 사건을 이러이러하게 보도해라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이 장춘지국장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죠. 기자라면 가서 직접 확인을 하고 기사를 썼어야 됐는데 가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과장된 허위 기사를 날조된 기사를 발행하게 됩니다. 신문에 실어서 신문을 발행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중국 광민 800여 명과 우리나라 동포 200여 명이 충돌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어서 조선 사람들이 몇 명이 사상자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런 보도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국내에 있는 조선인들도 흥분해서 서울과 인천 그리고 각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중국인들을 급습하게 됩니다. 중국에서 우리 사람들을 괴롭혔으니까 너네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괴롭힌 그 죄가를 그대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식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특히 평양에서는 당시 이제 뭐 중국 화교거리가 있었나 봅니다. 평양에서 중국인 거리를 습격해서 며칠 사이에 94명을 학살하는 그런 참극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일본의 계획 허위 날조 보도를 통해서 있지도 않은 사건 때문에 조선 사람들이 중국인을 학살을 하니까 중국인들은 어떨까요? 이거 잘못하다가는 양측의 큰 대립이 학살극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동아일보가 결국에는 현장에 기자를 파견을 해서 만보산 사건으로 알고 봤더니 우리 동포들은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라고 기사를 내보내니까 그제서야 그러면 중국인에 대한 공격을 멈춰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보산 사건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감정의 골이 있죠. 더군다나 평양에서 94명의 자기네 동포 중국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 동포 94명이 학살당했는데 중국 정부로서도 그렇고 중국 사람들도 그렇고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시선이 갈까요? 가지를 않겠죠. 이래서 중국에서 한국인들이 독립운동을 하는데 한국인들이 국내에서 독립운동이 어렵기 때문에 중국에 건너가서 독립운동을 해왔는데 중국에 어느 정도 묵인이 있었고 중국의 협조가 상당히 필요한 것이었죠. 그런데 만보선 사건으로 중국 내 독립운동이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만보선 사건 이후에 시간 순으로는 이제 만주사변이 그 다음에 일어났는데요. 일본 관동군이 정부의 승인도 없이 순식간에 이제 만주를 점령하고 그리고 일본 정부도 그걸 인정해 주니까요. 임정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일본이 진짜 턱밑까지 추적해 온 것이죠. 임정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임시정부도요. 국무원 회의를 열어서
뭔가 반전을 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특히나 재정난이 있기 때문에 많은 재정을 투입시켜서 군사작전을 펼치는 것도 이제는 안 되고, 이전에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었던 외교전도 이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적은 규모의 예산으로 항일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항일 거사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항일 거사의 어, 모든 역할을 김구 선생님에게 일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한인 애국단을 이 일임을 받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어떤 단체가 필요하다. 그것으로 만든 것이 바로 한인 애국단이었습니다. 한인 애국단의 첫 번째 의거는 이봉창 의사였습니다. 이봉창 의사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요. 보통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그냥 평범한 사람을 살았습니다. 과자점과 약국 종업원은 일했고, 용산역 근처에서는 인부로서 그 당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그런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죠. 날품을 팔아가면서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래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좀 영특했었나 봅니다. 25년에 일본 오사카로 건너가서 부두 노동자로서 막리를 하면서 돈을 모으고 일본인으로서 살아가야 되겠다. 아무런 의식이 없었나 봐요. 그냥 자신의 영달에만 관심이 있었나 봐요. 뒤에 나오는데요. 요거는 뒤로 넘어가 봅시다. 예. 먼저 요거를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요걸 먼저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용산과 일본에서 점원 역할을 했었고, 용산역에서 연결수도 막노동자도 했었고요. 민족 차별에 불만이 없었죠. 여기까지는 없었어요. 그리고 일본으로 넘어갔죠. 그런데 그 자신도 일본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사카로 넘어가서 식민지 현실을 인정하고 일본인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일본인으로 살아가면 훨씬 더 급여도 좋고 생활 영위하는데도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구직에 어려움이 있었죠. 너 국적이 어디야? 라고 했을 때 조선인이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잘 써주지 않았겠죠. 그죠? 그리고 일본 천황의 즉위식에 참관, 일본인으로서 자신을 생각했기 때문에 일본 천황의 즉위식에 참관해서 일본 천황을 보려고 했었는데 일본인으로서 대우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이유 없이 구금을 당하게 되죠. 아무런 이유 없이 조선인이기 때문에 감옥에 9일간 갇혀 있었던 겁니다. 이봉창의 옥중수기에 보면 나는 어째서 일본인으로 태어나지 못했는가, 조선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압박과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냐, 나는 역시 조선인이구나 라고 한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일본에서 생활하는 것이 자신이 일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은 여기서도 여전히 나한테 가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봉창은 상해로 가죠. 상해에서 이봉창 의사는 김구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서 생각을 많이 바꾸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점차 민족 의식을 갖게 되고 이전에 자신이 일본인으로서 생활하려고 했었던 신일본인이라고 지칭을 하려고 했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많은 반성을 하게 되고 소위 말하는 거사, 한인 애국단의 일원으로서 거사를 자신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김구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931년에 이봉창 의사께서는 수류탄 2개를 가지고 일본으로 가서 일본 천황이 요요기 운동장에서 육군 관병식에 참석한다는 신문 기사를 읽고 일본 천황에게 폭탄을 던지기로 마음을 먹고 폭탄을 던졌습니다만 아쉽게도 실패했던 것이죠.
또 하나의 대표적인 한인애국단의 의거는 윤봉길 의사의 상해 의거였습니다. 윤봉길 의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한인애국단의 활동의 맥락에서 한 번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1908년생입니다. 충북 예산군 출신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한학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보통학교에 입학을 했었는데 1년 만에 자퇴를 하고 한학을 계속해서 배우면서 17살 때에는 서당의 훈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영특하셨던 것 같습니다. 독학으로 신학문도 같이 공부하면서 야학을 열어서 문맹퇴치에도 애를 쓰셨고요. 그 다음에 그 문맹퇴치를 위해서 농민독본이라는 책을 스스로 만들어서 간행하기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8년도에는 20살 때시죠. 20살 때는 농촌 계몽운동을 전개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윤봉길 의사 국어책에 윤봉길 의사 전기가 실려 있었어요. 그때도 아마 이 부분이 좀 강조되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고을에서만이라도 뭐 문맹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윤봉길 의사께서 이렇게 혼잣말을 하시는 게 이 윤봉길 의사 전기에 쓰여져 있는 것을 지금도 초등학교 때 배운 게 왜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 농민 독본이라는 책을 저술하시기도 하셨다고 하네요. 농민 계몽운동의 차원이죠. 그리고 어떤 단체도 만들어서 그 단체 이름은 이제 월진회인데요. 그건 뭐 거기까지는 알아두시진 않으셔도 좋고요. 자급을 실천하기 위해서 농촌에서요. 농촌의 생활 안정이라든지 식량 증산을 위해서 월진회를 만들어서 운동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당시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할 수 있었던 운동들을 윤봉길 의사께서는 충남 예산에서 하고 계셨던 거죠.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당시 실력 양성 운동이라는 것은 결국 한계가 분명한 것이었었고, 그리고 실력을 양성한다라고 했을 때 일제치하에서 그 한계가 아주 명확하게 유리천정처럼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윤봉길 의사는 국내에서 활동에 자연스럽게 스스로 한계를 몸으로 느끼게 되겠고요. 그래서 역시나 1930년에 중국으로 떠나셨죠. 대장부는 집을 나가면 돌아오지 않는다. 뒤에 PPT에도 나오는데요. 대장부 출가 생불안, 살아선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글귀를 남기고 중국으로 떠나셨다라고 합니다. 쉽지가 않죠. 요즘도 외국으로 떠나는 게 쉽지 않은데 당시에 교통편도 만만치 않은 판에 가족들도 남겨두고 외국으로 떠나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뜻이라는 것 자체도 몸을 희생시키는 것이죠.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봉창 의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반에는 자신을 일본인으로서 신의 영달을 위해서 일본인으로서 살아가고 수입을 창출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깨닫고 난 이후 김구 선생을 만난 이후로는 180도 바뀌었죠. 윤봉길 의사는 그에 비해서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처음부터 자신의 영달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칭다오에 건너가서 중국으로 떠나신 다음에 칭다오에서 1년간 세탁소 일을 하면서 여비를 마련해서 상하이로 가셨다라고 해요. 단순하게 상하이로 가는 것이 아예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김구 선생님을 만나고 이봉창 의거와 같은 고사를 김구 선생님께서 부탁하시자 윤봉길 의사도 동의를 하고 자신을 버리면서 상해에서 의거를 실시하기로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이 제국주의 야망을 그리고 선전하기 위해서 상해에서도 전승 축하 및 천황 생일 기념 축하 파티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도시락을 허용했었고 허용한 틈을 이용해서 던져 해군 중장 실명시키고 육군 중장 다리 절단되고 주중 일본 공사는 다리 불구 그 다음에 민단의 간부들이 다수 부상을 당하는 그런 의거를 일으켰던 것이죠. 윤봉길 의사 직후에 찍힌 이 사진에 대해서 한 10년 전쯤에 좀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 자체가 윤봉길 의사가 거사 직후에 잡혀가는 모습인데 폭행도 당하지 않고 거사 직후에 잡혔으면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양복이 아닌 코트를 입고 있고 얼굴도 멀쩡하고 사진 속 인물도 윤봉길 의사의 나이대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나이가 드신 걸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본 측에서 폭탄 투척범임에도 불구하고 인도적이고 신사적으로 윤봉길 의사를 연행하고 있었다. 일본의 이미지를 선전하기 위한 것이다. 오히려 폭행 당하고 피 흘리는 사진을 오히려 실제로는 그것이 가까웠을 텐데 그 사진을 내세우지 않았던 것은 중국인과 한국인을 자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선전을 위해서 이렇게 가짜 사진을 연행 사진을 지금 보시면 약간 윤봉길 의사 부분이 이렇게 조금 뒷부분과 좀 이렇게 배경색이 좀 밝은 그런 경향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조작설이 한 10년 전쯤에 나왔었죠. 근데 그에 비해서 윤봉길 의사 친족파 윤봉길 의사 가족들은 의사 본인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리고 몇몇 교수들이 포함이 된 연구소의 분석을 의뢰했더니 윤 의사가 맞다라고 그렇게 판정을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NFS인가요? 최근에 유키즈에 나오던데 여기에서는 판정 불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찌되었던 건 간에 뭐가 진실인지 모르지만 모독인 멀끔한 모습에 조작한 사진이 진실이라면 그것이 조작한 것이 맞다면 일본 측의 선전에 우리가 노란한 것이 되겠죠. 하지만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여담이긴 합니다만 한 10년 전쯤 있었던 논쟁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진과 관련돼서 위조설 이야기는 이봉창 의사의 사진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 이봉창 의사가 수류탄 2개를 들고 태극기 앞에서 환하게 웃음 짓고 있는 모습인데요. 죽음 앞에서 이렇게 웃음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범인이 아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이봉창 의사의 어떤 결기 어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도해실기라는 책에 처음 실렸죠. 도해실기는 이제 김구 선생님이 지은 항일운동사에 관한 책인데요. 여기에 실려 있는데 한글판에 최초 등장하고 있는데 웃고 있는 모습의 사진은 별도로 있고 원래 사진은 태극기 앞에서 이렇게 무표정하게 수류탄 2개를 들고 있는 것이 원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나온 것이죠. 결기 어린 모습이기도 하고 어느 게 진실인지는 모르죠. 웃고 있는다거나 혹은 무표정한 얼굴이라고 해서 이봉창 의사의 어떤 뜻이 훼손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해실기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왼쪽 사진을 원본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원본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봉창 의사 기념사업회 관계자는 처음 듣는 이야기다라고 신문에 이렇게 인터뷰가 그대로 나와서 제가 따와봤는데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 모르죠. 도해실기 자체도 어떤 사적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를
논할 수는 없죠. 하지만 결기 어린 모습의 이봉창 의사의 오른쪽 사진도 어찌되었건 한인애국단을 조직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김구 선생님을 중심으로 활동이 펼쳐지면서 소기 목적은 달성했던 것 같습니다. 요 화면보다는 다른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인애국단에 성공한 두 번의 의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거들을 통해서 중국 내에서 가장 큰 효과는 뭐였냐면요. 중국 내에서의 한국인에 대한 감정이 아주 크게 호전이 되었습니다. 만보산 사건으로 중국인과 한국인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되진 않았지만 아주 깊숙한 곳에 남아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일본이 만주국을 설치하고 일본이 중국을 침범하는 이 과정 속에서, 흐름 속에서 중국에서는 하지 못했던 혹은 중국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의열투쟁을 조선에서 김구 선생님의 한인애국단을 중심으로 펼치고 있었는데 이것이 또 성공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를 계기로 해서 중국 국민당 정부가 상해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김구 선생님에게 중국인들의 후원금이 답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산 부족이 상당히 큰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김구 선생님이 장제스를 만나서 한국 청년들이 중국 학교에서 훈련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장제스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임시정부는 출구 없는 공경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죠. 독립운동의 구심체로서 자기 위치를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독립운동하게 되면은 이제는 임시정부, 개인적인 의열단, 밀양 출신들의 의열단원들의 활동이 아니라 임시정부가 구심체가 되어서 펼치는 여러 가지 활동이 중심이 될 수 있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중국과의 갈등 관계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한중연합 항일운동 체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카이로 선언에서 한국 독립에 대한 명문화가 진행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김구 선생님은 본인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왜 젊은이들을 이용을 하느냐, 일본 측의 입장입니다. 요 문구는요. 김구는 왜 테러를 위해 젊은이들을 이용했는가 라고 비판을 합니다. 본인은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봉창 의사도 사실은 알고 봤더니 타인의 선동에 의해서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땐 김구가 선동을 해서 이봉창 의사가 폭탄을 던졌는데 일본에 잡힌 다음에는 이것을 반성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선전을 했습니다. 즉 김구는 본인은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서 젊은이들의 아까운 생명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간질을 하려고 했었죠. 근데 당시에 김구 선생님과 한인애국단원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종합해 보면 상관이 아닌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나눈 동지의 입장에서 부탁을 한 것이고 참여한 것이고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는 것이죠. 서로에 대한 감동, 신뢰, 일체감이 없이는 이러한 한인애국단원의 활동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발적인 발의가 또 기반이 됐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구의 감동, 이봉창의 신뢰, 백범일지에 나온 김구 선생님의 글인데요. 저는 31살입니다. 앞으로 31년을 더 산다라고 해도 과거 반생에 맛본 방랑 생활에 비한다면 늙은 생활에 무슨 취미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면 31년 동안 인생의 쾌락은 대강 맛보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 영원한 쾌락을 얻기 위하여 우리 독립사업에 헌신하고자 상해에 왔습니다. 나는 이 시의 인생관을 보고 감동의 눈물이 벅차오름을 금할 길이 없다. 피차의 심지가 상조하여 서로 비추어서 환하게 안다는 뜻이죠. 늦게 만난 것을 탄식한 후에 일왕을
작살할 대계를 암정하였다. 작살이라는 것은 뭐 요즘도 작살을 내버리겠어 이런 말 많이 쓰는데요. 폭발시켜서 폭탄으로서 살해한다는 뜻입니다. 폭발할 작자죠. 큰 계획을 은밀히 정하였다. 이렇게 이봉창 의사와 깊은 신뢰감 속에서 한인애국단의 활동을 결정할 수 있었다라고 보이는 것이죠. 명령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봉창 의사가 후회했다라고 일본은 선전하고 있는데 그럴 분이 아니라는 것을 백범일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체감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시계를 자신은 더 이상 이 시계가 새 시계가 필요 없으니 김구 선생님과 시계를 교환했다는 얘기는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식을 두고 왔죠. 자식을 두고 오면서도 그 아이에게 병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과연 이렇게 자식에게 이런 용어를 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압이 없으면 슬퍼하지 마라라는 마지막 구절에 당시에 윤봉길 의사가 가지고 있었던 깊은 기계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효창공원에 삼의사의 묘를 만들어서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안중근 의사까지 포함을 해서 나중에 추가를 해서 삼의사의 묘를 결국 만들어 주었다라고 김구 선생님의 주선으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김구와 청년 의사들 간의 믿음이 뒷받침되고 있었습니다. 태극기 앞에서 비교적 어두운 표정의 김구 선생님과 그 다음에 비교적 밝은 표정의 김구 선생님보다는 밝은 표정의 윤봉길 의사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중국 신문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중국인은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큰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중국 신문의 반응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한 내용은요.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해 보자면요. 임시정부의 활동이 미비해지면서 분파가 되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국민대표회의를 소집해서 활로를 모색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마저도 어렵게 되자 김구에게 새로운 활력 반전을 꾀할 방법을 일임하게 되고 김구 선생님은 한인애국단을 만들어서 중국인들이 해내지 못한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본들의 반일 감정을 활용할 수 있었던 두 차례의 의거를 성공시키고 중국인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임시정부로서는 활력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구심점 반전을 이룩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다룬 문화통치와 그리고 국외에서의 무장투쟁에 대해서 특히 홍범도와 김자진 장군을 중심으로 나머지 내용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요 이메일을 활용하셔도 좋고 저녁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